번 들은 엄마, 저 목소리는 아저씨 거짓말하고 절대 있어. 잊지 않는 뭐? 아이가 아니에요, 손님. 있었습니다. 신선합니다. 아니, 우리 애가 거짓말하는 거짓말할 리 사람의 없어. 목소리가 엄마, 저 아저씨 어떻게 거짓말하고 떨리는지 있어. 뭐? 3살 아니에요, 때부터 손님. 알았습니다. 신선합니다. 아니, 우리 애가 거짓말할 리 어른들이 없어. 숨기려 한 엄마, 말을 저 아저씨 이 거짓말하고 아이는 있어. 단 뭐? 한마디도 아니에요, 손님. 놓치지 신선합니다.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애가 한국 경매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42살 노처녀 정복순. 방파제 그물망 사이에서 울음소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잘 자라서 들어가 대한민국 최고 해운 그룹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인연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지금 새벽 항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정복수는 42살이었습니다. 미혼이었어요. 23살 처음 이 항구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복순에게는 자그마한 꿈이 있었습니다. 돈 좀 모으면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그런데 그 꿈은 하나씩 밀려났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게 25살 때였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한쪽 몸을 못 쓰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셨어요. 막내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밑으로 여동생도 둘이 있었어요. 복순이 장녀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 경매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4시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졌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목소리 하나만큼은 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항구에서 제일 크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어이 갈치 5kg 여기 3만원, 32,000, 35,000. 그 목소리 하나로 집안을 먹여 살렸습니다. 동생들 등록금도 부모님 병원비도 집 월세도 전부 복순의 목소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고 뭐고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 소개팅을 나간 적도 있었는데 상대 남자들은 새벽마다 일 나가는 여자를 부담스러워했어요. 복순도 딱히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니까. 그렇게 혼자가 되는데 익숙해졌어요.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울면서 걷느니 웃으면서 뛰는 게 낫다는 주의였어요. 힘들면 소주 한 잔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또 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초였어요. 북풍이 제법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복수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경매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통영에서 올라오는 굴 물량이 많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미리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겨울 파도는 소리부터 달라요. 여름 파도가 찰랑거린다면 겨울 파도는 쿵쾅거립니다. 그런데 파도 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들었어요. 처음엔 갈매기 우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복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울음소리였어요. 갈매기가 우는 것 치고는 너무 낮고 너무 촉촉한 소리였습니다. 복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파제 끝쪽이었어요. 낡은 어선 한 척이 매여 있는 곳, 그물이 쌓인 창고 옆이었습니다. 그물망 사이였어요. 보온 담요 한 장이 그물에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담요 사이에서 소리가 났어요. 에이 뭐야. 복수는 무릎을 꿇고 담요를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아기였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울고 있었는데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추워서 기운이 없는 거였어요.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보랏빛이 돌았어요. 복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담요를 더 걷으니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던 게 분명했어요. 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 목에 건 조개 목걸이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글자 끝부분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어요. 복수는 쪽지를 보며 한 3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움직였어요. 에이, 어떡해. 이 추운 데서 담요째로 아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자신의 두꺼운 점퍼 안쪽으로 아기를 집어넣었어요. 차가운 조각 같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새벽 항구는 아직 조용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복수는 빠른 걸음으로 경매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매장 안쪽 관리실에 전기 히터가 있었거든요. 아기 목에는 괜찮아, 작은 아기야, 조개 이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조개 모양 펜던트였어요. 괜찮아, 아기야, 안쪽에 이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S, H. 복수는 그 목걸이를 보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기를 꽉 안았어요. 일단 살리고 보자. 그날 밤 복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히터 옆에 아기를 눕히고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웠다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새벽이 되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였어요. 복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온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잖아. 경매장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야, 복수나.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동보호원에 연락하고.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키울 거야. 뭔 소리야, 네가 미쳤나? 애가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때? 여기서 발견했으니 여기 아이지. 복수는 그렇게 말하며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주위에서 말이 많았지만 복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일 뒤 신고는 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아이의 부모를 찾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모도 친부도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수는 임시보호자 자격을 얻었어요. 이후 법적 절차를 밟아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서준. 파도 소리 가득한 곳에서 만났으니 물처럼 어디든 스며드는 아이가 되라고. 그렇게 복순과 서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이 엄마, 2살이 아저씨 되던 거짓말하고 해부터였습니다. 뭐? 아니에요. 경매장에서 신성합니다. 이상한 아니, 일이 얘가 생기기 거짓말할 리 시작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복수는 서준을 혼자 둘 수 없어 경매장 한쪽 구석에 작은 아기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서준은 거기 누워서 경매장의 온갖 소리를 들으며 컸어요. 경매사들이 외치는 소리, 상자 쌓이는 소리, 얼음 깔리는 소리, 아저씨들 흥정하는 소리까지. 그 시끄러운 곳에서 서준은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귀를 세웠습니다. 서준이 2살 반이 됐을 때였어요. 경매장 단골 상인 박씨 아저씨가 서준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이름을 살짝 바꿔 불렀어요. 이 아이야, 아저씨 오늘 많이 팔았지? 서준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 박종수 아니에요? 2살짜리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한 번밖에 안 불렀는데. 서준은 그냥 웃었어요. 복수는 그걸 보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애들이 다 저렇지 뭐. 그런데 3살이 되면서 달라졌어요. 어느 날 복순이 경매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아까 거짓말했어. 어떤 아저씨? 오징어 엄마, 파는 저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어. 왕복수 씨. 아니에요, 손님. 신선합니다. 복순이 고개를 얘가 거짓말할 리 들었습니다. 없어. 엄마, 저 왕복수 아저씨 씨는 거짓말하고 이 있어. 항구에서 뭐? 15년 아니에요, 넘게 손님. 일한 신선합니다. 오징어 얘가 거짓말할 리 없어. 납품상이었어요. 엄마, 저 무슨 소리야? 왜 거짓말했어? 목소리 끝이 올라갔어. 물량이 800상자라고 했는데 진짜 물량 얘기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거든. 복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실제로 확인해 보니 왕복수 씨의 신고 물량과 실제 반입 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 200상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때부터 복수는 서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4살, 5살이 되면서 서준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경매장 상인 중 한 명이 가격 담합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경쟁 업체들끼리 미리 말을 맞춘 거였어요. 복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준이 경매가 끝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창고 뒤에서 아저씨들 말 맞췄어. 뭐? 3명이서 얘기했어. 갈치는 2만 원 밑으로, 고등어는 15,000원 밑으로. 나 다 들었어. 서준은 그 3명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됐어요. 복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창고 뒤에서 내가 어떻게 들었어? 저기서 들렸는걸. 창고는 경매장 본 건물에서 20m는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거리에서 어른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전부 맞았어요. 그 아저씨들은 결국 경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수는 그날 밤 서준 옆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5살 때는 경매장 상인들 사이에서 서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귀신 같은 애가 있다. 복순이 키우는 그 아이 뭐든 다 들린대. 어른들이 장난삼아 테스트를 해봤어요. 경매장 반대쪽 끝에서 작은 소리로 숫자를 말하면 서준이 맞춰냈습니다. 2개의 다른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둘 다 기억했어요. 한 번 들은 사람의 목소리는 몇 달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제주도 납품 상인이 다시 왔을 때였어요. 서준이 그 사람 얼굴을 보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제주도 아저씨 왔어. 어떻게 알았어? 발소리. 저 아저씨는 오른쪽 발을 살짝 끌거든. 복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살 때는 경매 중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복순이 외부 바이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수로 낙찰가를 잘못 말한 거였습니다. 큰 금액 차이가 나는 실수였어요. 복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잘못 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해서 저쪽 아저씨가 말한 거 있잖아. 엄마가 잘못 말하면 뒤에 그 말로 수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 그런 말을? 응. 계약서 3조 2항에 오기 수정 조항이 있다고 했어. 복수는 황급히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 조항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전화 중에 별 생각 없이 흘린 말이었는데 서준이 그걸 정확히 기억했던 겁니다. 복수는 그 조항으로 실수를 수정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서준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 혹시 엄마 지키려고 하늘에서 온 거 아니야? 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날 먼저 지켰잖아. 서준은 18살까지 항구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전부 기억했습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 타입도 아니었어요.
서준은 사람을 읽는 능력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목소리로 사람의 상태를 파악했어요. 친구가 웃으며 괜찮다고 해도 목소리에 물기가 배어 있으면 서준은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있게 설명해도 목소리 끝이 흔들리면 서준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서준을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 말을 정말로 듣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항구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무역과 물류에 관심이 생겼어요. 복수는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몇 년을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서준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복순이 채웠어요. 서준아, 엄마 걱정 말고 열심히 해. 복순 씨, 제가 취업하면 다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엄마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복수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서준은 다 알았습니다. 엄마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반드시 잘 돼서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졸업 후 서준은 한성해운에 지원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 그룹이었어요. 회장은 백성준,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준은 평사원으로 시작했어요. 이력서에는 학력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나 인맥이 없었으니까요. 항구 경매장 출신,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부서는 해외 영업팀이었어요.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을 협상하는 부서였습니다. 팀장은 서준을 처음에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이력이 특별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바이어 미팅에서 달라졌습니다. 일본 선사와의 계약 미팅이었어요. 통역사가 있었고 팀장과 선배 2명이 나갔습니다. 서준은 막내로 따라갔어요. 미팅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측 담당자가 계속 웃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미팅이 끝나고 차에 탔을 때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팀장님. 저쪽 계약 안 될 것 같습니다. 팀장이 황당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다 잘 됐잖아. 오케이 사인도 받았고. 아닙니다. 담당자분이 가격 얘기 나올 때마다 호흡이 짧아졌어요. 말은 긍정적으로 했는데 오른쪽 끝 이사가 부정적인 말 나올 때 21번씩 고르는 걸 반복했습니다. 저쪽 내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팀장은 황당해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냥 들렸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일본 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부 예산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팀장은 그날 이후 서준을 달리 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서준은 미팅에서 상대방의 목소리, 호흡, 말의 속도, 단어 선택의 작은 변화를 전부 포착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어느 쪽이 더 급한지, 진짜 마지노선이 어딘지, 상대가 숨기려는 정보를 목소리에서 읽어냈어요. 팀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랑 같이 미팅 가면 틀린 적이 없다. 저 친구 귀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는 사이 서준은 입사 2년 만에 팀 내 최고 계약 실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4년째 되던 해 회사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성해운의 메인 파트너사였던 유럽계 물류기업 HDL이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어요. 3천억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사라지면 한성해운의 올해 실적은 끝이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파기하는 건지 명확한 이유를 주지 않았어요.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팀장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서준 씨, HDL 측 담당자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녹취 있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뭐 이상한 거 없어? 서준은 녹취 파일을 받아 이어폰을 꽂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팀장님, 이분 목소리 중간에 3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 계약 조건 얘기할 때인데요. 특히 물류 루트 변경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흔들렸어요. 이쪽에서 루트 변경 요청을 했던 게 있나요?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있어. 3달 전에 동남아 루트 일부를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흐지부지 됐거든. 그게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계약 파기 이유가 거기 있을 수 있어요. 팀장이 임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임원이 서준을 직접 불렀어요. 직접 연락해봐. 내가. 서준은 HDL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물류 루트 얘기를 흘렸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거기서 숨겨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루트 변경 문제가 맞았어요. 실제로는 루트 변경으로 인해 자기네 쪽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조정안을 제안했어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2시간 만에 계약을 살려냈어요. 그날 이후 회사 전체가 서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준 회장이 서준을 처음 보게 된 것도 그 직후였어요. 회장은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4년차 평사원이 전화 한 통으로 3천억 계약을 살렸다고. 회장이 직접 서준을 불렀어요. 어디 앉아봐. 서준이 앉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서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했어? 상대방 목소리에서 불만이 들렸습니다. 목소리에서? 네. 한번 들으면 어디서 막혔는지 들려요. 회장은 한참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친구, 어딘가 낯이 익다. 회장은 그 기분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니까요. 회장 백성준은 62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회사를 직접 일으켰어요. 부두 노동자로 시작해서 15년 만에 국내 최대 해운 그룹을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가슴속에 묻어둔 것이 있었어요. 서윤이었습니다. 30대 초반 회장이 아직 작은 해운 회사 직원이었을 때 만난 여자였어요.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목소리가 예쁜 사람이었어요. 회장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없다고. 당신 어머니는 확고했어요. 사업을 키우려면 인맥이 필요하고 그 인맥은 결혼으로 만들어진다고. 회장은 결국 어머니 뜻을 따랐습니다. 서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서윤은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으려 했는데 이미 식당도 없어지고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 결혼한 배우자와는 오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았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며 회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서윤 생각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어요. 그런데 서준이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그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능력 있는 직원이 마음에 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준을 비서팀으로 불렀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일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서준이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 회장도 그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힌 게 보였어요. 서준이 메모할 때 왼손을 쓰는 것. 회장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소리가 낮아지고 차분해지는 것.
회장의 오래된 부하 직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진짜 화났을 때는 소리를 안 지릅니다. 오히려 조용해져요. 서준이 꼭 그랬어요.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 오른쪽이 먼저 올라가는 것. 회장은 어느 날 서준이 웃는 모습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다면 저렇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어요. 서준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회의 중에 서준이 자료를 넘길 때 목걸이가 살짝 흘러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조개 모양 펜던트였어요.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서윤의 이름. 이서윤. S. Y. 아니야. 설마. 회장은 다음날 아침 오랜 측근 비서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서준 씨 신원 조사해줘. 출생 기록부터 전부. 예. 서준 씨를요? 이유는 묻지 말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어요. 김 부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서준 씨는 입양된 분입니다. 정복순 씨라는 분이 23년 전 항구 방파제 근처에서 발견해서 키우셨어요. 발견 당시 생후 약 100일. 생모와 생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요. 목에 걸고 있는 조개 목걸이가 유일한 단서인데 이니셜이 S와 H라고 합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S, H. 서윤의 성은 허 씨였어요. 허서윤. H, S, Y. 이니셜이 거꾸로 새겨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발견 장소가 이 항구였고 시기가 맞았어요. 서준의 나이가 23살이라면 23년 전. 회장이 서윤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24년 전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서준 씨 허락받아서 유전자 검사 진행해줘. 내 것과 비교해서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고. 김 부장은 잠시 회장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그 일주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를 다녔어요. 서준과도 매일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준이 말을 할 때마다, 집중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회장은 그 얼굴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서윤이 혼자 나와서 항구에 두고 떠난 거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과지가 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회장은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서준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불렀습니다. 그 이후 회장은 서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열흘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서윤 씨는 23년 전 12월에 사망하셨습니다. 항구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였습니다. 회장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사망 경위를 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서윤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회장 어머니 측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설업체를 통해 서윤의 행적을 감시했어요. 집을 옮겨도 찾아냈고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지 말라고.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은 계속됐어요. 마지막 날 서윤은 아이를 데리고 항구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황급히 방파제 쪽으로 달렸습니다. 아이를 그물망 사이에 숨겼어요. 쪽지를 썼습니다. 목걸이를 아이 목에 걸어줬어요. 그리고 아이와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자기가 도망치면 쫓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항구 근처 도로로 나왔을 때 차가 왔어요. 서윤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서윤은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은 탐정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회장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습니다.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없앴어요. 회장은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했어요. 어머니는 고령이었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회장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복순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 회장은 먼저 항구로 갔습니다. 복순은 그날도 새벽 경매를 마치고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순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어이, 거기 고등어 박스 내려놔. 회장이 경매장 입구에 섰어요.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마주 봤어요. 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죠? 회장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서준이 요즘 가끔 얘기했거든요. 회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보신다고. 그리고 뭔가 조사하는 것 같다고. 그 아이도 귀가 밝으니까. 회장은 복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복순은 잠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내가 원해서 키운 거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나를 살려줬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복순답게 한 가지만 부탁해요. 뭐든지 말씀해요. 그 아이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꼭 알려줘요. 서윤 씨가 어떻게 그 아이를 지켰는지.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서준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을 별도 회의실로 불렀어요. 서준이 들어오자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지였어요. 서준은 그걸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처음 회장님 목소리 들었을 때부터요. 뭔가 익숙한 게 있었어요. 제 목소리랑 울림이 비슷했거든요. 서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엄마한테서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제 과거 얘기를 많이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회장은 서윤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서준을 지켰는지,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준은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그래, 너를 지키려고. 서준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조개 목걸이 이니셜이요. 응, 처음부터 알았어요. S랑 H가 뭔지. 서윤, 허서윤. 엄마가 언젠가 그 이름을 가르쳐 줬거든요. 만약 누군가 이 이니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일 수 있다고. 복순이 가르쳐 줬던 거였어요. 아이가 크면 알아야 할 거라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순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에 대한 수사는 이듬해 봄에 마무리됐습니다. 과실치사 및 증거 은닉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요.
고령을 감안한 판결이었지만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납골 땅을 찾아갔어요. 서준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윤의 이름 앞에 섰어요. 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컸어요. 좋은 사람이 데려다 키워줬어요.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주 잘 되면 엄마 이름으로 뭔가 할게요. 약속해요.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늦게 왔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킬게.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한 납골당 복도에 울렸어요. 한참 뒤 서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항구에 모였어요. 복순, 회장, 서준. 복순이 경매장 옆 작은 포장마차에서 생선구이를 시켰습니다. 회장님, 드실 줄 알아요? 뭐든 먹어요. 복순이 껄껄 웃었어요. 그럼 잘 됐네. 여기 갈치구이가 이 항구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준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항구 최고 맛집은 여기라고.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회장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준은 이 모든 소리를 기억하겠지. 항구의 소리, 경매사 복순의 목소리, 갈매기 소리까지. 그 소리들이 모여서 서준이라는 사람을 만들었구나. 복순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자, 건배합시다. 무슨 건배요? 인연. 이 기막힌 인연의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로 울렸어요. 그 이후 서준은 한성해운에서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회장은 서준을 감추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 특별 대우를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서준도 그걸 원했어요. 제 실력으로 올라갈게요. 그 말대로 했습니다. 3년 뒤 서준은 해외 사업 총괄 이사가 됐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서준의 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에서 진심을 읽어냈어요. 어느 날 큰 계약이 성사됐을 때 서준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분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준 어머니고 다른 한 분은 새벽 항구에서 저를 안고 달려준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복수는 그날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화면 속 서준의 얼굴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서준이.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더니 혼자 웃었습니다. 씩씩하게. 그게 복순이니까요. 회장은 그 뒤 서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항구 근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복수는 그 재단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경매는 후배에게 넘겼어요. 대신 재단 일을 하면서 경매장에 가끔 들렀습니다. 야, 요즘 목소리가 왜 이래? 더 크게. 경매장 새벽 공기에 복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서준은 바쁜 일정 중에도 항구에 들렀습니다. 복순 옆에 앉아 생선구이를 먹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서준의 첫 번째 소리였으니까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은 소리. 파도. 그리고 그 다음은 복순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따뜻하게 해줄게. 서준은 그 소리를 23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한 번 들은 소리는 절대 잊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항구에 벚꽃이 피었어요. 하얀 꽃잎이 파도에 실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복순과 서준과 회장이 방파제 끝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야, 서준아. 너 그때 그물망 사이에서 울었던 거 기억해? 기억 못하죠. 100일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나는 기억해. 그 울음소리. 그게 어디서 나는 소린지 몰라서 귀 기울였는데 내 울음소리였잖아. 복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나를 살린 거야. 아마. 서준이 복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살렸잖아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 사람 다 서윤이가 보낸 거겠지.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출렁출렁. 그 소리가 항구에 울렸어요. 서준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억할게. 이 소리도, 이 순간도 영원히. 새벽 항구의 그물망 사이에서 울고 있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달려간 씩씩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한 번 들은 소리는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떨리는지 알았고 숨겨진 진심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새벽 항구에서 자신을 안아준 거친 손의 온기를 기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그 파도 소리를, 그 새벽 바람을.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읽겠습니다. 파도 소리를 기억하는 아이 서준.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달려간 복순. 이 두 사람을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